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5일 월요일입니다. 대박 플러스 시즌3 선물옵션 초보 탈출기의 양경숙 멘토입니다. 매번 이 월요일 이 시간마다 시장의 조명을 통해서 전체 시장을 조명을 하고 투자의 전략까지 세워보면서 또한 특별히 파생상품과 관련해서 코스피 200의 분석과 선물 12월물 분석 그리고 이번 주 특별히 이제 옵션 만기 주간이죠. 옵션 전략까지 또 만기 전략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시장이 참으로 재밌는 시장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주가가 급반전을 해서 1920포인트대에서 1980포인트대까지 한 방에 오르는 기염을 통했는데 이번 주에 지난주에 있었던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거치면서 이번 주에도 월요일인데 장중에 좀 상당히 20포인트 넘게 이렇게 코스피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상승폭을 많이 반납을 하긴 했지만 시장이 지난주에 이어서 종목별로 좀 움직임이 아직까지는 좀 있다. 이렇게 열기가 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스닥 지수가 690선을 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최근에 코스닥 종목별로 낙폭이 과대했던 부분 중심으로 연말을 겨냥한 종목별 랠리를 조금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특별히 이제 이번 주에는 몇 가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7일 날 삼성전자의 실적 가이던스가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증권가 쪽에서는 별로 이렇게 실적이 별로 이렇게 양호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IM 부문, 인터넷 모바일 부분에서, IT 모바일 부분에서, 실적이 2분기보다 훨씬 좀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봐서 요새 삼성전자가 별로 주가가 힘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수가 상승하는 데는 약간 제약 요건이 좀 되는데, 종목별로는 또한 이제 3분기 실적에 따라서 양호한 실적을 가지는 이제 배당 성향을 감안해서 연말까지의 투자 전략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조금 주가를 예민하게 좀 봐야 될 시기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이번 주에 과연 미국의 고용 지표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20만 이상을 예상을 했었는데 뭐 못해도 18만 이상 신규 근데 14만대로 떨어졌으니까 상당히 그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역으로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오니까 그동안에 미국 시장이 금리 인상 연기를 발표를 해놓고 금리 인상을 안 하고 9월 달에 FOMC에 넘어왔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뒤로 미뤄질 수 있다. 소위 말해서 연준에서 생각하는 옐런이 제시했던 그러한 고용지표 수준이라든가 물가 수준이 그만큼이 안 되니까 10월달 금리 인상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주가가 오히려 반등이 나왔습니다. 미국 주가가.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주가가 1.5% 급락을 했다가 고용지표 발표되면서 급락을 했다가 급반등으로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1.7% 상승하면서 급반등으로 반전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향으로 야간 선물 시장에서 우리 그 지수가 야간 선물이 올라가는 그 틈을 타가지고 월요일 날 오늘 아침에 강세를 보이다가 오늘 하루만 봐서는 전강 후약의 형태로 좀 끝났습니다. 모양새로는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데요. 과연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이번 주에 중요한 부분들을 이 방송을 통해서 들으시면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추려서 시장 대응을 하실 수가 있고 또 파생상품에서 상당한 수익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오늘 팁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종합지수부터 이제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에서 업종별로 오늘 움직인 애들이 있습니다. 좀 괜찮은 애들이 있고 안 좋은 애들이 있는데 그러면 오늘 아침에 20포인트가 넘게 상승을 주도했던
그 업종은 어떤 업종이고, 그러면 다시 주가가 좀 떨어질 때 상승 부분을 좀 반납을 하면서 20포인트가 넘게 올랐던 코스피 지수가 8포인트대로 주저앉았거든요. 약간 플러스를 내긴 했지만 상승폭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움직였는지 시가총액을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종목을 좀 보면 삼성전자 시가총액 1위입니다. 자, 오늘 마이너스 난 애들 중에 시가총액 1, 2위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마이너스입니다. 자, 이게 웬일일까요? 전체 지수는 분위기가 좋으면서 잘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했는데 오히려 시가총액 1, 2위는 떨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자동차가 떨어지면 자동차 부품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뭐 현대모비스라든가 기아차라든가 다 운수장비 업종은 전부 다 마이너스로 들어갔다 보면 되고요. 오늘 은행주도 신한주주를 필두로 해서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업종별로 보면 은행, 운수장비, 그 다음에 전기전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전기전자, 그 다음에 은행업들, 굵직한, 소위 말해서 시가총액에 상당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애들이 다 마이너스로 들어갔습니다. 반면에 오늘 강세를 주도한 애들이 있습니다. 강세를 주도한 애들은 화학 정유주가 오늘 돋보이게 상승을 보였는데요. 국제유가의 상승 부분도 있지만 일단 경기 사이클에 대한 안도감이 약간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화학 4.16%가 상승을 했고요. 뒤로 넘어가 보면 SK이노베이션도 오늘 상당히 강세를 보였죠. 그래서 5.85%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롯데케미칼도 2%, 2.43%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SO일도 5%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화학 정유주가 굉장히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와중에 지난 9월 달에 제가 강연회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종목으로 추천을 했던 KTNG가 10만 원대 초반에서 10만 3천 원, 4천 원대 매수의 관점에서 임해도 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그때 강연회 오셨던 분들은 역시 확인을 한번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 정도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도 안정되게 연말까지 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타겟 1순위, 안정적인 주식 선호도 1위이라면 배당 성향과 이런 것을 감안할 때 KTNG로 좀 10만 원대 이제 차트 분석과 이런 거 다 통해서 제가 이 정도면 괜찮겠습니다. 10만 원대 매수를 추천을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10%대 상승을 좀 보이고 있네요. 자, 이런 것도 하나 참조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체 업종과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아주 중요한 사인이 있어서 제가 이번 주에 이것은 꼭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웬만하면 주식을 제가 잘 말씀을 안 드리는데 크게만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시가총액 1, 2위 종목 삼성전자와 그다음에 현대차에 대해서는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종합지수가 1990포인트를 넘어오면서 2000포인트 근처에 왔습니다. 지난번에 약 3주 전에 주가가 급반등이 나올 때 종합지수가 1995포인트까지 왔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다시 밀려가지고 1920포인트를 경험한 거예요, 지난주에.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난주에 반등이 나와가지고 이번 주에 다시 온 자리가 종합지수로는 1991포인트 오늘 왔었습니다, 위에. 와가지고, 오전 상황만 같으면 금방 2000포인트 갈 것처럼 이랬는데 2000포인트를 못 가고 다시 상승분을 반납을 했습니다. 물론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주봉이 어떤 형태로 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전에 가장 중요한 시가총액 1, 2 종목을 꼭 특히나 코스피 종목에 대해서 또는 ETF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나 파생상품 투자를 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삼성전자 월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을 먼저 잠깐 보고 들어가죠. 자, 삼성전자 월봉을 이렇게 보시면 5개월 동안 줄 하락을 했던 삼성전자 주가가 9월 달에 잠깐 반등이 나왔는데 8월 달에 고점을 뚫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주저앉은 상태에서 그 이후에 지금 10월 달 들어서 10월 달이 음봉으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11만 원대에서 지금 빌빌대고 있거든요. 11만 원 초반에서. 보통 3, 4분기 실적이 괜찮게 나오고 4분기 실적이 나오면 예전 같으면 3분기 정도, 10월 달 정도에서 주가가 상당히 힘을 받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내일 모레 있을 실적 가이던스, 3분기 실적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이 지금 뭔가
이상 현상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자, 실적은 주가의 거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성전자가 소위 말해서 IM 분야, 모바일 분야, IT 모바일 분야에서 여러 가지 가전 부분도 있고 반도체 부분도 있지만 모바일 부분에서 웬만한 수익을 내지 못한다라는 그 캐치업 마크는 상당히 주가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 가져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양을 보면 월봉 모양에서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이 5월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주봉으로 보면 상당히 지금 저항선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도 지난달에 거래가 살아나지 않고 주가가 밀리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1위 종목인데 조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을 보시면 제가 양영석 멘토가 가장 강하게 잘 분석을 하는 부분이 주봉 분석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주봉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5월 이평은 강력하게 지금 20주 이평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고요. 강력한 우하향 아직도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 주봉 추세상의 추세대가 하락 추세대가 아직도 유효한 형태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주가를 보시면 가장 중심 지표라고 할 수 있는 10주 이동평균이 또 우하향을 하고 있고요. 자, 5주 이동평균이 몇 주 전에 반등에 힘입어가지고 상승으로 돌리는 척하다가 10주 이동평균에서 골드를 못 내고 다시 밀리는 현상, 재밀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주 이동평균의 지금 위치가 우하향으로 꺾이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주 이동평균, 소위 말해서 중심지표라고 할 수 있는 10주 이동평균 중기에 10주 이동평균에서 지금 주가가 음봉 형태를 가고 있습니다. 주봉 자체가. 주가 모양이 별로 안 좋아요. 거래도 수반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 자, 일봉을 보시면 이 볼린저 밴드 상으로 지금 현재 지난번에 반등이 나왔던 자리가 60일 이동평균까지 반등이 나온 상태. 이것이 117만 8만 원 정도, 그러니까 120만 원을 못 넘고 다시 재차 밀리게 되는 상황인데 주가가 점점 뒤로 처지면서 지금은 좁은 밴드에서 변동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20일 이동평균 지금 밑으로 처지고 있는데 여기서 한 단계 밑으로 주가가 더 처지게 되면 20일 이동평균을 깨면서 좁은 볼린저 밴드의 하락 변동을 잠깐 더 가져갈 수 있는, 그러면 주가가 100만 원대로 후퇴할 수도 있는 그런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번 주에 굉장히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은 단연코 종합지수에 영향을 주게 되고, 코스피 200이 이번 주에 옵션이 만기가 됩니다. 목요일 날이. 그리고 금요일 날이 우리가 이제 쉬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옵션 만기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을 꼭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 방향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현대차를 제가 좀 보여드릴 텐데요. 현대차가 2만 원대에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이번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월봉을 잠깐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월봉은 3달에 걸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나왔고 반등이 나올 때 그 목표치를 제가 17만 원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17만 원 라인이 물량대가 포진되어 있는 라인입니다. 17만 원에서 18만 원대는 상당한 물량대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떨어지기 전에 2달, 큰 폭의 2달의 음봉 캔들을 양봉으로, 양캔들로 3개째, 그러니까 하나는 쩔었는데, 도지 형태로 나왔는데 2개는 상승을 했기 때문에 3달에 걸쳐서 반등이 시연이 거의 끝나가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왜 반등이 끝나가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 10월 이평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주봉으로 이걸 보시면 여기가 지금 60일 이동평균이 되고 120일 이동평균이 저 위에 있습니다. 근데 이 60주 이동평균, 60주 이동평균의 중심 라인이 이 라인이 됩니다. 이 라인이 물량 밀집대가 지금 여기입니다. 물량 밀집대가 18만원에서 17만원 사이에 지금 밀집되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물량을 한 번에 지금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이 현대차에는 아직 좀 부족하다고 이제 판단이 되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96%의 확률 구간에 소위 말해서
볼린저 밴드, 주봉 볼린저 밴드의 강력한 하락 이후에 반대쪽으로 소위 말해서 그 볼린저 밴드의 상단까지의 반등이 정확하게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이것을 아주 굉장히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보통 주봉상이나 일봉상에서, 큰 변동이 나고 반대편으로 주가가 반전돼서 나갈 때 보통 반대편의 볼린저 밴드의 끝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그 다음에는 주가가 힘을 잃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이제 이러한 모습으로 봤을 때 기술적 차트 분석에서는 현대차가 지난주에 16만 9,500원까지 왔었습니다. 17만 원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서 밀렸는데 오늘 16만 4천 원에 끝났습니다. 거래량이 46만 9천 주인데 여기서 지금 단기적인 그 상황들을 보면 일봉상에 보면 17만 원이 조금 버거워 보이는 그런 형태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가 이제 아직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꺾이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경계할 만한 수준에 왔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속담에서 얘기할 때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판다고 얘기합니다. 80% 수준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그것이 어깨일지 머리가 될지는 모릅니다. 고점이 될지는. 자, 이러한 부분에서 현대차에 대한 부분은 이제는 조금 단기적으로는 좀 메리트가 좀 많이 반감됐다. 12만 원부터 17만 원까지 왔으니까 상당한 수익률을 지금 그 구간을 반등을 나온 겁니다. 그리고 물량대가 포진되어 있는 18만 원대에서는 상승 탄력이 둔화될 수밖에 없고 그걸 못 이겨내면 후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생각을 하시고요. 자, 시가총액 1, 2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공교롭게도 주가가 2000포인트 근처에 1990포인트로 코스피 지수가 올라오는 상황에서 시가총액 1, 2 종목이 상당히 물량을 받으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부분이 이번 주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코스피 200의 분석을 들어가면 조금 이해도가 좀 빠르실 것 같아서 제가 두 종목을 일부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시간을 지금 할애를 해서. 자, 그러면 종합지수 코스피 200 분석을 이제 할 텐데요. 자, 종합지수는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5월 이동평균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8월 달에 음봉을 잡아내지 못하고 9월 달에 10월 달에 이어서 중요하게 부딪히는 라인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라인일 뿐만이 아니라 물량대의 라인으로 볼 수 있는 2000포인트대의 딱 모습을 보면 딱 보이죠, 그냥. 예, 이거를 지금 못 뚫고 있다. 자, 그래서 시장이 2000포인트를 넘어가기 위한, 코스피가 2000포인트를 넘어가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필요한데 필요 충분 조건을 만약에 충족할 경우는 2000포인트 넘어가겠지만 필요 충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는 다시 대밀림을 갈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코스피 200의 코스피에 2000포인트를 넘어갈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과 수급과 재료 측면에 있어가지고 자, 전 글로벌 마켓이 금리 인상의 문제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자, 금리 인상이 연기가 됐습니다. 금리 인상을 9월 달에 미국에서 연장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10월 달이냐 12월 달이냐 또 내년이냐 이걸 따지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 걸림돌로 작용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깨구리를 갖다가 냄비에 넣고 계속 이렇게 충격이 없게 끓이는 거죠. 자, 미국의 연준의 정책은 경제 충격을 가장 줄이면서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줄이면서 출구 전략을 확실하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의 충격을 많이 안 주면서 가려고 하는데 이것이 6년에 걸쳐서 강세를 보였던 돈을 엄청나게 풀었지 않습니까? 달러의 약세를 요구하면서 미국이 전 세계의 자금을 끌어모아가지고 양적 완화를 통해가지고 6년 동안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것을 피해갈 수는 없다는 얘기죠. 양적 완화를 통해, 양적 완화 추구 전략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피해갈 수는 없는데 그러한 부분이 아직은 중기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보통 글로벌 마켓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그 확률적으로 예상하는 그 기관들이 12월 달에 할 수 있는 확률을 50% 정도는 지금 잡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 여건이 안 좋으면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 역발상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어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미국 주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나스닥이나 다우는 20일 이동평균이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20일 이동평균 아래에 있어요, 주가가. 그 위로 지금 못 나갑니다. 올라와도 제한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뭐 뻔히 이미 금리 인상을 안 할 것이다라는 문제로 인해가지고 들고 나오는 이런 부분들은 신문의 경기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제한적이라는 얘기죠.
그것을 믿고 글로벌 투자자들이 거기다 배팅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눈치를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20일 이동평균 아래 주가가 흘러져 내려져 있고 아직도 조정에 크게 봐서는 중기적인 조정의 역할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러한 면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급하게 주가가 올라오거나 이랬을 때는 잘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수급과 재료에 있어서 우리 시장이 완벽하게 상승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 올라오는지 아닌지를 검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지금 주가가 2,000포인트를 넘어서 코스피가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주가가 아직도 수급적인 측면이나 그리고 재료적인 측면을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특히 3분기 실적에서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인다는 얘기는 앞으로 3분기에 내수는 좀 회복됐다고 뭐 이렇게 경기 지표에서는 좀 나오곤 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코스피에 관련된 경기에 관련된 사이클들이 지금 종합지수를 2,000포인트 위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직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코스피 200 주봉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스피 200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옵션 만기가 있는 주간이기 때문에.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주 이동평균이 위에서 눌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 20주 이동평균이 코스피 200으로 따지면은 243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 200이 240을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만만치 않은 복병이 좀 있다는 얘기죠. 자, 이 얘기는 뭐냐? 코스피 종합지수로 2,000포인트를 넘어가야 245, 6 이렇게 갑니다. 코스피 200이. 근데 지금 이번 주에 그럴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반락할 수 있는 확률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월요일이라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오늘의 주봉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주봉이 갭상승으로 출발을 해가지고 위로 코스피 200으로 1%가 넘게 상승을 했다가 그래서 240 위로 올라갔다가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했는데 그 반납한 폭이 0.8% 정도 반납이 됐어요. 0.89% 정도. 그러니까 코스피 200으로 지금 0.35% 상승을 했으니까 1%가 넘었다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반납을 했습니다. 오른 부분 거의 대부분 반납했다고 봐도 되지 거의 그렇습니다. 선물로 따져도 11월 선물이 오늘 240.9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장중에. 90까지 올라갔다. 이 90이라는 지수가 굉장히 중요한 게요. 지난주의 고점이 240.40이었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그 추석 연휴로 인해 가지고 거래 일수가 살 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급하게 움직인 거예요. 급하게 움직였는데 230까지 떨어졌던 코스피 선물 12월물 230까지 가죠. 230 찍고서 그냥 3일 동안 달아가지고 지난 주말까지 올려가지고 240까지 시도를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말에 이제 지난 주말에 반납을 좀 했었죠. 약간 밀려가지고 금요일 날. 그러니까 이틀 동안 사실은 선물이 10이 움직인 겁니다. 10이. 약 한 4% 정도가 움직인 거예요. 굉장히 많이 움직인 겁니다. 굉장히 급락했다가 확 돌려가지고 올려가지고 치고 나가가지고 다음날.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을 일시적으로 1조 넘게 대량 매수를 하면서 아주 전략적으로 들어왔었죠. 그 이유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번에 샀던 선물의 어떤 단가 낮추기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국내 기관 중에 특히 연기금이 1920-30포인트대의 현물 주식을 매수한 그 단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강력하게 지금 들고 나온 겁니다. 그렇게 들고 나와가지고 주가가 지금 어디에 갇혀 있냐면 192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사이. 크게 잡으면 뭐 2000포인트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좀 아직 희박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안에 갇혀 있다. 그것이 지난주와 이번 주에 지금 안에 갇혀 있는 구도다 이겁니다. 이게 보시면 오늘도 지난주와 지지난주는 개파락을 했기 때문에 주봉이 이렇게 음봉이 돼 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지난주 주봉이 결정적인데 그 주봉의 꼬리 부분은 오늘 위로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그 앞주에 상승을 했던 242.10 선물지수로 코스피 200으로 241.30 이 지수를 지금 못 넘어갔습니다. 못 넘어가고 지금 오늘 현재 대밀려가지고 음봉 형태로 가져가고 있는데 이 모양을 보시면요. 좀 애매한 모양입니다, 지금. 음봉인데 만약에 내일 모레로 가면서 주가가 반납을 하게 되면
음봉 캔들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위로 삐적삐적하면은 여십자에서 양봉을 조금 추가하려고 하는 형태로 진행되고요. 요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모레, 글피, 이번 주에 남아있는 3일이, 4일 중에 3일이 이 주봉 모양을 결정을 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고 이것을 결정하는 주체가 이번 주에는 코스피 200에서 가장 강력한 종목들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답은 어느 정도 나오죠. 자, 그렇게 보면 특별히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 메이저들의 옵션 포지션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 위아래를 열어놓다고 하더라도 위로 갈 수 있는 환경이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코스피 200으로 241.30을 만약에 지난주, 3주 전에 고점을 만약에 돌파를 한다 그러면은 243, 4 정도까지는 조금 열릴 수가 있다. 그래서 20주 이동평균지는 열어놓지만 그것이 종합지수로 2000포인트를 잠깐 상회할 수 있는 지수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로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보면은 지난주에 저점이 230인데 코스피로 봐서 이게 이제 230.34. 그래서 이제 그 전주에 저점이 232.66이었습니다. 제가 차트로 보니까 조정을 받게 되면 종합지수가 종합지수로 봤을 때 1940 정도까지는 아래쪽으로 열리더라고요. 요새 급하게 좀 움직이기 때문에 한방 예를 들어서 한 이틀 동안 쭉 밀어버린다든가 이러면은 1% 이상 막 급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변동은 나올 수가 있는 여력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점이었던 230은 다소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 그 전주와 그 전주에 저점 라인을 보면 코스피 200으로 230, 23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음봉으로 형성이 될 경우에 10주 이동평균을 잠깐 하회하는 그러한 주가가 좀 연출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233 내지 232 정도까지 233 정도 기준하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로 아래쪽으로는. 그래서 아래쪽으로 조금 열려있는 편이다. 주가가 지난주에 옵션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옵션 시세가 급하게 지금 콜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죠. 올라와서 풋 프리미엄이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주가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봉이 만약에 코스피 상위 종목들의 후퇴로 인해 가지고 하방 쪽으로 만약 가게 된다면 풋에서 일시적인 시세들이 프리미엄이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시세가 붙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코스피 2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옵션 만기 전략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요걸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상단과 하단을 어느 정도로 잡는지 약한 코스피 200으로 10 정도 범위 내에 크게 잡아서는 240, 23 정도에서 아래로는 233, 4 정도다. 이 정도로 보시면 어바웃으로 크게 움직였을 때의 폭도 계산이 되고 특히 옵션 매도 전략을 구사하시는 분들이 참조하시기 좋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선물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선물 12월물 분석인데요. 자, 이 선물 12월물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미결 약정이 계속 묶여 있습니다. 11만 9,000개, 12만 개 정도에서 계속 묶여 있는데, 자, 변동 없이 롤링만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이저들이 중요한 변화를 지금 아직 안 가져가고 시장 내부에서 일정한 금액을 가지고 서로 치고받는 현상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방향 쪽으로 지금 갈 수 있는 여건은 아직 조금 덜 성숙됐다라고 보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일단 제일 중요한 베이시스만 일단 보도록 하면 오늘 베이시스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주가가 지금 지난주에서 계속 올라왔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물론 장중에 1,000억 넘게 한 1,300억, 400억까지 선물을 매수를 했었는데 장 후반에 주가가 밀림에 따라 가지고 특별히 이제 현물도 매수세에서 매도세로 돌아서 버렸고요. 외국인들이 물량을 좀 내놓는 게 좀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증권회사 같은 경우에도 옵션 같은 경우에 상당히 올라가는 방향 쪽으로 좀 거북해하는 그러한 포지션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락 쪽으로 이제 콜 매도 같은 경우가 좀 늘어나는 편이고요. 이러한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계리율이 오늘 0.18 마이너스입니다. 이 얘기는 시장 베이시스가 0.27인데 자 코스피 200은
237.98입니다. 238이 오늘 깨졌죠. 240이 넘어갔던 코스피 200이 오늘 이 정도가 밀린 겁니다. 그러니까 0.8% 정도 반납하면서 지금 끝나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시장 베이시스가 이제 선물이 238.25에서 238을 근소하게 지켰는데, 시장 베이시스는 0.27로 계리로 상당히 떨어졌다. 그래서 베이시스가 별로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베이시스 안 좋은 부분은 시장이 조금 악화가 되면 바로 프로그램 물량을 부를 수 있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낼 수 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오늘 외국인들이 금액으로 859억 매도, 그 다음에 증권사는 1000억 정도 매도가 있었는데, 증권사는 프로그램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선물을 많이 매도를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9천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 일단 환매수가 좀 들어온 걸로 보이는데, 적극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 특별히 현물 시장에서 연기금도 현물 약 한 300억 정도 매도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00포인트 가까이 오니까 1990포인트. 지지난주 3주 전에 고점 정도의 부근에 오니까 기관들이 조금 몸을 사리는 그러한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옵션 만기와 겨냥해서 주가를 흔들 수 있는 여력도 있기 때문에 잘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자, 옵션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10월 특별히 이번 주는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잠깐 더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옵션 만기 전략을 또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특별히 만기에 개인 투자자들이 변동에서 좀 약한 부분이 뭐냐 하면, 매수 포지션으로 수익을 내는 경향이 많습니다. 개인 투자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 매수 포지션을 만약에 하게 될 경우에는 배가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배가. 콜의 배가가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배가가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배가가 심리라고 제가 옵션 초보 탈출기에서 옵션의 민감도를 설명을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심리가 오늘 완전히 무너지는 상태로 갔습니다. 오늘 장중에 풋 프리미엄이 저가 대비 100%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235짜리 기준에 보니까 0.3 정도 있던 것들이 0.9까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0.4 이렇게 됐던 것들이 0.989까지 오니까 100%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코스피 200이 이 정도 이상 밀리면서 오히려 아침에 갭 상승해서 콜 프리미엄은 150% 퍼센테이지로 150%, 160% 이렇게 상승을 했던 것들입니다. 근데 그게 오늘 한 방에 다 무너졌죠. 한 방에 다 무너지면서 풋이 프리미엄이 쭉 살아나 버리는 이러한 형태로 됐습니다. 주가가 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역할에 가장 크게 작용을 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업종하고 운수장비와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삼성전자의 후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곁들여서 은행주와 여타 애들도 많이 좀 떨어지는 상황을 보였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옵션 싸움이 좀 치열할 거로 보입니다. 자, 말씀드렸습니다. 245 이상의 콜 외가 매도하고, 그 다음에 233 이하의 230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의 풋 외가 매도는 일단 유효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특별히 오늘 콜 프리미엄이 급하락하는 그런 분들이 옵션 만기가 들어서 주가가 풋 프리미엄의 일시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음에 유의하셔서 매수 포지션으로 만약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주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봉이 음봉의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면 풋에 대한 관심을 조금 가져보셔도 괜찮지 않나. 또는 그것이 꼭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옵션은 만기 때까지 당월물을 굉장히 급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포지션 트레이딩, 특히 매수 포지션은 포지션 트레이딩을 가지 마시고 잘라서 당일 내가 원한 스캘핑이나 데이 트레이딩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투자 금액도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이제 오늘 선물 옵션 초보 탈출 강의를 드리게 됩니다. 금액과 그 다음에 비율, 그리고 옵션은 시한부기 때문에 이번 달물은 이제 이번 주에 다 끝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잘 감안해서 좀 발빠르게 옵션은 매매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245 콜 매도하고 그 다음에 233 이하의 풋 매도는 유효할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파생상품 업무 처리 모범 기준과 함께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선물 옵션 초보 탈출기 강의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리스크는 측정이 가능하고 관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리스크는 항상 투자의 세계에서는 존재를 하는데 그 리스크를 겁을 낼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활용을 해서 잘 다스릴 줄 알면 그것이 바로 반대에 있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길이다.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리스크를 접근하는 방법, 그 다음에 리스크의 유형들, 어떤 리스크가 있으며 시장 리스크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그 투자의 세계에서 어떤 리스크들이 쫙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아주 근접하게 리스크를 측정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딱 한 가지죠. 그래서 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몇 프로 확률 구간, 95% 내지는 90% 뭐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95% 확률 구간에서 내가 손실을 볼 수 있는 금액이 얼마로 확정된다라는 것이 VAR라고 말씀드렸습니다. VAR, 그죠? VAR. VAR을 통해서 리스크를 측정이 가능하다. 자, 이것을 개인 투자자들은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기관 투자자들은 이것을 굉장히 자유자재로 구사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선물과 옵션을 매매를 해보신 분들은 특히 선물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리스크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기본적인 코스피 200의 예측치가 이 정도 됐을 때 최대로 주봉의 형태가 벌어지면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내 포지션에서 손해볼 수 있는 금액으로 확정을 지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고 유추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고요. 특별히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금융기관에 관계된 리스크의 규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파생상품은 잘못 한번 큰 금액이나 그 거래 금액이 크든 작든 간에 손실이 날 때는 굉장히 큰 손실이 날 수가 있고 위험 구조가 체킹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한 금융회사가 그냥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런 예가 있었었죠. 그죠? 있었습니다. 외국의 사례에서 있었습니다. 트레이더 한 사람이 소위 말해서 하락 쪽으로 엄청난 배팅을 했는데 그만큼이 안 돼가지고 날아가 버렸죠. 비입니까? 금융인가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게 굉장히 좋은 그 예입니다. 그것이 우리 개인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그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암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금융기관에 필요한 부분들의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가지고 나도 개인도 파생상품을 운영할 때 저기에 준해서 저런 정도로 기관들이 운영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감안을 해서 개인 투자자들도 그 리스크 헤지라든가 또는 비율이라든가 운영의 방법이라든가 이것을 굉장히 심도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꼭 제가 이 리스크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파생상품 업무 처리 모범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금융감독원에서 정한 겁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이건 누가 한 게 아니고 우리 금융감독원, 금융감독기관에서 이 파생상품 업무 처리 모범 기준이라고 정해놨습니다. 이것이 2012년도에 정해진 건데 현재까지도 계속 지켜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보면은 자, 이 트레이더는 소위 말해서 기관 투자가에서도 자금을 파생상품을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트레이더들이 많이 있는데 이 거래 한도 그리고 손실 한도를 준수해야 된다. 이 회사에서 트레이더한테 거래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한도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손실 한도도 반드시 준수하게 합니다. 그래서 파생상품의 포지션이 급격한 위험을 받게 될 경우에는 로스컷의 기준들도 다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익 나는 거야. 뭐 10% 이익을 보든 뭐 좀 더 봐서 30% 이익을 보든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손실이 나는 거에 대해서는 무한대로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반드시 정해서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를 측정한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VAR라 그랬죠. 그죠? VAR. VAR을 통해서 금액을 정확하게 측정을 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기관들은 다 돼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리스크를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관리하는 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된다.
금융회사들은. 이것을 금융감독에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운영하는 자산운용사라든가 또는 증권회사라든가 이런 데는 자기 자산을 운영하고 하는 무슨 뭐 주식이든 파생상품이든 다 마찬가지로 다 이 리스크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파생상품 관련 리스크 수준을 특별히 이 리스크 수준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한도를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계속 이 평가는 월 단위로도 하고 그 다음에 주 단위로도 하고 매일 하게 돼 있어요. 계속 전담하는 부서도 따로 두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옵션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 옵션의 민감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죠? 비선형 위험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옵션 상품을 운영하는 한도를 설정을 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기관들이 돈이 많다 그래서 막 무작정으로 하고 막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 자산에 운영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해서 옵션에 운영하는 금액들도 정하고 운영을 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 그러면은 이 리스크 관리를 얘네들이 아주 예민하게 하겠죠. 지금까지 쭉 해왔고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리스크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운영하는 겁니다. 설치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금융감독기관에서 얘기했던 이러한 것을 관리 조직을 만들게 돼 있죠. 그래서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 리스크를 관리하는 주체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됩니다. 뭐냐면 이사회, 경영진,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 부서입니다. 이게 보통 이제 그 이름을 리스크 관리위원회라고 해요. 관리위원회. 리스크 관리위원회라고 보통도 말합니다. 자, 리스크 관리위원회는 얘는 아주 실무적인 일들을 하는 거예요. 리스크를 관리하는 측정하고 그다음에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을 실무적인 일을 해서 이사회에 보고를 하면 이사회에서 큰 틀을 결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경영진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세 단계로 돼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사회는 리스크 관리하고 관련된 정책을 승인하는 역할을 하고 실무는 누가 하냐? 실무는 리스크 관리부서, 독립적인. 이 리스크 관리부서는 특히나 독립적인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독립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트레이딩을 하는 그러한 부서하고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그러한 부서나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짜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겹쳐지면 안 되게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독립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항상. 예. 리스크관리위원회. 그래서 이 사회는 리스크와 관련된 정책을 승인하는 역할을 하고 경영진은 매일매일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한 정책하고 절차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그래서 이 측정, 모니터링, 통제 이 과정은 트레이더와 반드시 독립되어서 따로 존재를 한다. 이 관리위원회가 이 부분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이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가 아주 타이트하게 돼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 관리하는데 위험량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 관리 절차가 있어요. 관리가.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도 이거 꼭 배우셔야 될 내용들입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우리 시청자분들도 파생상품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꼭 하셔야 되는데 자 위험 자본 관리의 목표를 산출한다.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위험 자본을 얼마로 하고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 그러면 리스크 보통 우리가 이제 주식을 얘기할 때 채권을 얘기할 때는 안전자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그다음에 주식을 이제 리스크 자산이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파생상품 같은 경우는 거의 투기성까지 가미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굉장히 이 주식보다 또 다르게 파생상품 같은 경우는 선물도 있지만 그다음에 또 이제 이 금융감독기관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 장외 파생상품, 장외 파생. 장외 파생 상품은 장내에서 이 결제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통제가 장내 상품은 다 되는데 이 장외 파생 상품은 통제가 안 됩니다. 잘. 이 거래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금융기관에 리스크 관리에서 금융감독기관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장외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이런 부분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험자산의 관리 목표를 이렇게 산출을 한다. 그래서 채권에 얼마를 하고, 뭐 주식에 얼마를 하고, 배분에 대한 문제들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일단 전체 위험자본은 총 얼마로 할 것이고,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러한 문제들을 먼저 산출해낸다 이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적정한지. 그 다음에 이사회에서 이제 승인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체가 이렇게 된 거죠.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검증을 해서 이사회에서 승인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부분별 위험자본의 채권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주식은 어떻게 하고, 파생 중에서 장외파생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환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상품 선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쭉 정해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에서 한 번 더 심의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리스크관리위원회가 두 번째 심의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문별로 배분계획 품위를 딱 해서 최종적으로 경영진이 승인을 하게 됩니다. 모든 책임은 경영진이 있는 거죠. 그죠? 경영진이 있는 겁니다. 누구의 책임도 마지막에 금융기관의 책임은 경영진입니다. 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꼭 배워야 할 위험량 관리 이 부분은 내 자산이 어떻게 배분이 되어야 지금 리스크를 좀 다룰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갈 수 있는지, 또 뭐 응용을 하신다면 뭐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채권이나 파생상품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조율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특히나 파생상품 같은 경우에 ETF나 파생상품 쪽에 비중을 내가 얼마를 할 것인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그 비중을 정해놓고도, 그죠? 파생상품 운영할 때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아주 중요하게 계속 말씀을 드린 게 있죠. 파생상품 운영할 때, 그죠? 그래서 레버리지를 어떻게 쓰느냐. 제일 중요한 게 레버리지. 레버리지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조율을 잘해야 된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장 리스크의 이제 한도를 설정을 하는데요. 시장 리스크의 한도를 설정을 합니다. 시장 리스크. 자, 이것은, 위험의 총액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측정될 수 있는, 금액으로 측정되는 위험량. 이게 얼마로 할 것이냐? 10억으로 할 것이냐? 100억으로 할 것이냐? 5억으로 할 것이냐? 자, 이거를 정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포지션의 한도. 그래서, 매도 포지션, 매수 포지션, 그 다음에 많이 있죠. 그죠? 이거를 합성 포지션이 있는데 이런 한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손실 한도. 5% 할 건지 3% 할 건지 보통 일반적으로 주식 같은 경우에 7% 로스컷을 하죠. 기관들이 7%. 7% 정도에서는 로스컷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합니다. 그 다음에 거래 한도도 정하고 손절매 한도. 금액을 얼마로 손절매를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을 정해서 하게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자, 시장 리스크의 관리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스크 잘 다룰 수 있으면 그것이 수익의 기회가 됩니다. 자, 이번 주 옵션 만기입니다. 말씀드린 코스피 200 분석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 마켓과 시장 내부 상황들을 잘 점검하셔서 성공 투자 꼭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양영석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